엄마, 할머니 요양원 언제 보낼 거야? 추석도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있잖아. 추석 명절 밤 11시 화장실을 가려던 제 발걸음이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손녀 서연이의 목소리였고 설거지를 다 끝내고 모두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거실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저는 무심코 그림자 속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우리 서연이 좀만 참아. 할머니가 치매로 아프셔서 곧 요양원 가실 거야. 그럼 서연이 넓은 방 생기고 친구들도 마음껏 초대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반포 30억 아파트가 완전히 우리 거 되는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손이 저도 모르게 복도 벽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벽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번져나갔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환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웃으며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선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치매라는 단어, 요양원이라는 단어, 30억이라는 숫자, 완전히 우리 거라는 표현.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마치 한겨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것처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벽을 짚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귓가에서는 제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빚은 송편 냄새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고 갈비찜 향기도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명절에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어요. 입안 가득 쓰디쓴 맛이 번졌습니다. 배신의 맛이었죠.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삼켰지만 삼켜도 그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제 방으로 돌아왔고 문을 닫고 침대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켰어요. 밤 11시 30분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고향역 그 구슬픈 멜로디를 들으며 제 7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75세 박순례입니다. 저는 1950년에 태어났어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태어났고 나라도 사람들도 모두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늘 배고픔이었고 보릿고개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으며 형제들과 나눠 먹을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밥을 퍼주실 때마다 저는 동생들 그릇을 먼저 쳐다봤고 동생들 밥그릇에 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담기면 서운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집안 형편에 빨리 취직해서 가족을 도와야 했고 아버지 홀로 7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너무 벅찼으니까요. 간호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저는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22살 되던 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사했고 하얀 간호사복을 처음 입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울을 보며 참 뿌듯했었죠.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났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던 대학 교수님이셨고 환자들에게 늘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술래씨처럼 따뜻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상철이를 낳았고 그때부터 40년이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아들을 키우며 수간호사로 일했고 밤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냈으면 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상철이 중학교 때 반장 배지를 달고 돌아오던 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까지 다 보냈습니다. 밤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고 며느리 최지영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단아하고 다정해 보였으며 시부모님 생신도 꼬박꼬박 챙기고 명절 준비도 함께하며 늘 웃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수간호사로 30년이나 일하셨다니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었고 그 따뜻한 손길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갓난아기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 상철이는 대기업 부장으로 야근이 잦았고 며느리는 반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꾸려나가느라 바빴어요. 자연스럽게 손녀 육아는 제 몫이 됐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간 손녀를 키웠습니다. 업고 안고 재우고 먹이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손녀와 함께였고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쳤어요. 파스를 붙여도 소용이 없었고 손목도 너무 아파서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코로나가 심하던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손녀가 고열로 많이 아팠거든요. 밤중에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손녀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거의 매일 소아과에 데리고 다녔고 한겨울이었는데 손녀를 업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밤새 열을 체크했어요. 30분마다 체온계를 대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 먹일 시간을 놓칠까봐 시계만 쳐다봤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손녀가 자다가 깨서 올까봐 혹시라도 열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봐 손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고 손녀가 열이 내리고 다시 환하게 웃던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손녀가 건강해진 게 더 고마웠거든요. 내 핏줄이고 내 자식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 서연이만 건강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였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떠났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남편을 보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깨어나서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한 번만 더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돌아간 후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있을 때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들 상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거든요. 그렇게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반포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고
처음 이 집을 샀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아서 샀죠. 서울병원 수간호사 월급, 남편 대학교수 월급을 합쳐서 30년을 꼬박 모았고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았죠. 하지만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34평형. 며느리가 공인중개사라서 부동산 시세를 늘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집 시세가 요즘 30억 넘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동네에서 이 평형대가 제일 인기 많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상철이한테 물려줄 거니까 잘 됐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자주 집 시세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은 제 단독 명의가 됐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에 3억, 신한은행에 2억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고 한 푼 한 푼이 귀했던 돈이었죠. 서울병원 퇴직연금도 나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이요. 그걸 다 합치면 35억 원쯤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일 뿐이었고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그것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월쯤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건강검진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예방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손녀 서연이가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집 할머니 방이 제일 커. 곧 내 방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들이 하는 말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손녀가 몰래 제 방 크기를 줄자로 재고 있더라고요. 7월에는 며느리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윤경숙 씨가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은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를 빨리 정리해야 해. 시간이 없어.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걸 수도 있다고,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랬어요. 9월 추석 한 달 전쯤부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는 아들의 눈빛이 왠지 낯설었고 며느리가 요양원 팜플렛을 몰래 보는 것도 봤어요. 급히 서랍에 숨기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어요.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느리도 착한 사람이라고요.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날 밤 제가 직접 듣고 말았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그 대화가 악몽이 아니었고 손녀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언제 보내냐고 물었으며 며느리는 곧 갈 거라며 30억 아파트가 완전히 자기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환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두운 복도에서 그림자처럼 서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겉으로는 저한테 애교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저를 귀찮아했던 거고,
할머니에게 안길 때마다 이상한 냄새 나요라고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맨날 용돈만 달라고 했던 것도, 제 잔소리가 싫다고 짜증냈던 것도 다 진심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반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늘 더 좋은 동네로 가야 한다고, 강남 대치동으로 가야 한다고, 집값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했고, 그 모든 게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0년간 허리와 손목이 다 망가지도록 키운 손녀가 40년을 키운 아들이 15년을 며느리로 모신 지영이가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 착하고 순한 박순례 할머니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요. 서울병원 수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온갖 어려운 상황을 헤쳐온 박순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구슬픈 멜로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그 차가운 달빛이 제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고, 남편이 남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글귀가 보였어요. 순례,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하고 순한 박순례로만 살지 않겠다고, 40년간 키운 아들에게, 10년간 키운 손녀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요. 내일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숨겨진 계획이 하나씩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지, 제 35억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 했는지 모든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몰라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각성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있을 며느리의 어떤 계획이 오히려 제게 완벽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요. 라디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저도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축축했어요. 밤새 흘린 식은땀이었죠.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들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아니, 제발 악몽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깊은 늪 속으로 끝없이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명절 다음 날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돈 윤경숙 씨와 통화 중이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건은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알아요.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다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어젯밤 들은 게 정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숨을 고르려 해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 상철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 작고 따뜻한 체온, 보드라운 피부, 작은 손가락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어. 그렇게 다짐했었죠. 28배 젊은 엄마였지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에 깨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안고 재우고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밤근무를 서고 퇴근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기 얼굴만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씩씩하니까요.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반장이 되었다며 뛰어오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병원의 야간 근무 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날이면 무조건 손을 들었어요. 아들 등록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5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과 공부하던 흔적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앞으로 좋은 사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음에 들었어요. 공손하고 단정했으니까요. 결혼 초반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늘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또 얼마나 좋았는지. 작은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벅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10년간 손녀를 키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기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부어올랐습니다. 내 핏줄이고 우리 상철이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함께 살게 되면서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 시세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저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이야기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거죠. 명절 준비도 점점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 누워버리곤 했어요. 사랑하는 손녀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안기려 하지 않았어요. 제게서 떨어지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용돈만 받으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권유하기 시작했고 손녀는 제 방 크기를 몰래 재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며느리와 뭔가를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빨리 정리해야 해.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아들도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팜플렛을 서랍에 숨기는 것도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우리 상철이가 그럴 리 없어.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며느리와 사돈의 수상한 통화까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10년을 돌본 제 손녀가 15년을 며느리로 모신 지영이가 정말로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걸어갔죠.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였죠.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닦아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하지만 아니었죠.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마트에 다녀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며느리와 사돈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서류에 적힌 숫자들, 그 모든 게 제 35억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며칠 후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간 사이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증상 일지. 제 이름 아래 거짓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같은 말 반복, 날짜 헷갈림, 손녀 이름 헷갈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장 요양원 비교표. 제일 싼 곳, 월 150만 원짜리 충청도 요양원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사돈의 메모가 보였습니다. 거리 멀수록 좋고 싼 곳으로. 어차피 오래 안 계실 분.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장, 재산 분할 계획서. 제 모든 재산이 적혀 있었어요. 반포 아파트 30억, 예금 5억. 그리고 제일 아래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철, 최지영, 윤경숙. 날짜는 2024년 9월 15일. 추석 2주 전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책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추석 2주 전부터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병원 수간호사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침착하게, 냉정하게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세운 계획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그들의 베트남 여행이 오히려 제게는 완벽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도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간다고
7박 8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들은 아직 몰라요.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베트남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을 그 순간, 이 반포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40년 수간호사 경력과 지난 삶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차갑게 각성한 박술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아들이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어둠 속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손에는 볼펜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램프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제목, 후견인 신청서, 요양원 계약서. 아들 상철이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게 아니겠어요. 김상철. 아들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히는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곧 끝나!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업무 서류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 기계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넘칠 것 같아서 급히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차가운 벽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죠. 입을 손으로 막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직접 제 후견인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마치 회사 서류 처리하듯이 그렇게 담담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숨을 쉬어도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귀 밑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백앤리지 금방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40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틀 후 오후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 가고 아들과 며느리도 출근한 사이였어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손녀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책상을 닦으려는데 핸드폰이 놓여 있더라고요.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손녀가 보낸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너희들 우리 집 보여줄게. 곧 할머니 없어지면 저 방 완전 내 거야. 할머니 치매래. 요양원 보낼 거래. 그 밑에 친구의 답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와, 방 정말 넓다. 너 좋겠다. 그치?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할 거야? 손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핸드폰을 놓을 뻔했어요. 급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침대 밑으로 향했어요. 공책 한 권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에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방 꾸미기. 펼쳐보니 손녀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제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가구를 놓을지, 벽지는 무슨 색으로 바를지, 친구들과 어떻게 놀지.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방을 자기 방으로 만들 계획을 이렇게 세세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 첫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큼직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는 날 D-30일. 10살 아이가 할머니가 떠날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을 키운 손녀가 밤새 열재주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다니고 허리와 손목 다 망가지면서 키운 그 아이가 저를 없어질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공책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옆집 이영자 통장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아들이 서류에 서명하던 장면, 손녀의 카톡과 공책까지. 이영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녹음기를 사야 한다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자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어라? 며느리는 사무실에 간다고 했는데? 아침에 분명히 사무실 일이 있다며 나갔던 며느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사돈 윤경숙 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섰어요. 거실 소파가 보이는 곳까지 다가가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2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아파트 30억에서 중개 수수료 빼고 예금 5억 합치면 34억 5천 정도예요. 엄마는 3억, 우리는 31억 5천. 그리고 연금은 월 300인데 요양원비 150 내고 나머지 150은 우리가 쓰는 거고요. 사돈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청도 요양원은 확정이지? 제일 싼 대로? 네, 월 150만 원 정도예요. 어차피 면회도 안 갈 거니까. 시설은 상관없잖아요. 거리 멀수록 좋고요. 만약에 빨리 돌아가시면 연금도 우리 거니까 오히려 시설 안 좋은 데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2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돈도 황급히 서류를 덮으며 일어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다가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어요. 나 옆집 갔다 왔어. 며느리가 안도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피곤하실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다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2 사람이 속닥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들켰을까 걱정하는 목소리, 앞으로는 밖에서 만나자는 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차피 면회도 안 갈 거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연금도 우리 거. 시설 안 좋은 데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칼날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집에 돌아와서 목격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영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오늘 용산에 가서 녹음기를 사오라고,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고, 자기가 변호사 약속을 잡아주겠다고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삶에 지친 75세의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처진 볼살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며느리와 아들과 손녀, 그리고 사돈까지. 네 사람이 짜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대응할 겁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소형 녹음기가 있냐고, 조작이 간단한 걸로 달라고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녹음기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현금 15만 원을 내고 그 녹음기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무기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본 순간 저는 완전히 각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제 35억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저를 어느 요양원에 보낼지까지 모든 게 완벽한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추석 2주 전부터 이미 세 사람의 서명까지 다 돼 있는 그 계획서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용산에서 녹음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제 방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검은색 소형 녹음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알려준 대로 빨간 버튼을 눌러봤어요. 테스트.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건가?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니 또렷하게 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침대에 앉아 그 작은 기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무기예요. 이 작은 것으로 저를 지킬 겁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숨기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남겠다는 의지였고 저의 삶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이영자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길을 걷는데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그중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6층에서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추석날 밤의 대화부터 아들의 서류 서명, 며느리와 사돈의 재산 분할 계획까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핸드폰 화면을 확대하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치매 증상 일지, 요양원 비교표, 재산 분할 계획서까지. 한참을 들여다보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고 법적 능력이 온전하니 본인 명의 재산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병원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가족들이 권유해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법률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그리고 가족들이 눈치채기 전에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75세의 할머니,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2개의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을 먼저 꺼내 펼쳤어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억 원. 신한은행 통장도 꺼냈습니다. 2억 원. 남편과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40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한 푼 한 푼이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였어요. 1998년에 발급받은 것이니 26년이나 된 거죠. 그때 이 집을 사기 위해 5억 원을 대출받았었어요.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3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시세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서울병원 퇴직연금 300만 원. 30년을 일한 대가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35억 원. 이 모든 게 남편이 떠난 후 제 단독 명의가 됐어요. 제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것. 이틀 후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이 준비한 저녁을 먹는 중이었어요. 아들 상철이가 수저를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11월 초에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해요. 회사에서 포상휴가가 나왔거든요. 7박 8일 일정인데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밥을 먹는 척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냉장고에 반찬 가득 채워놓고 갈 테니 걱정 말라고, 혹시 불편하면 어쩌냐고 물으려다 말을 흐렸습니다. 요양원 단기 입소 이야기를 하려다 멈춘 게 분명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푹 쉬고 와.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손녀 서연이가 신이 나서 베트남 가서 선물 사올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겉으로만요.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확히 일주일.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11월 1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시작하는 날. 다음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반포 쪽 부동산은 갈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봐요. 강남역 근처를 걸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곳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반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소 사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느 동네냐고요? 반포 레미안이요. 34평형. 사장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완전 인기 많다고 시세가 30억 넘는데 28억 정도로 금매 내놓으면 하루 만에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동시에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하구나. 일주일이면 정말. 부동산을 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11월 1일 가족들 베트남 출발. 공항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둘째 날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가서 아파트 금매로 내놓기. 셋째와 넷째 날 계약 체결하기. 다섯째와 여섯째 날 이사 준비하기. 일곱째 날 이사 완료하기. 여덟째 날 11월 8일 가족들 귀국. 하지만 저는 이미 떠난 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카페 창밖을 바라보는데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고향이 떠올랐어요. 전남 목포?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다가 있는 곳. 어릴 적 뛰놀던 그곳. 그래, 목포로 가자.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으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글씨를 비췄어요. 둘예,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뜨거운 그리움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일기장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여보,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달빛이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배신감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는지,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한평생 일군 이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지켜봐 주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보. 공책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40년을 아들을 위해, 10년을 손녀를 위해, 15년을 며느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35억 재산도 75년 인생도 모두 나와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의 것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달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면 11월이에요. 며칠 후면 가족들이 베트남으로 떠나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 전혀 몰라요. 제가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다는 것을,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베트남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을 그 순간, 이 반포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5억 예금이 증발할 겁니다. 그리고 75세 박술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30년 수간호사가 얼마나 냉정하고 치밀한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하고 순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차가운 현실에 각성한 박순례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 제 남은 인생의 행복은 제가 만들어갈 겁니다. 11월 1일 새벽 5시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일어났죠.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5세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거실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짐 꾸리는 소리,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캐리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최지영이 손녀 옷을 챙기고 아들 상철이는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행 준비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침이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입안으로 밥이 들어가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삼키고 또 삼키고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9시 정각 공항 가는 콜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함께 공항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배웅을 하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돌아오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택시 타고 올 거라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창밖을 보고 저는 주먹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낯익은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다시는 이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지 못할 수도 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출국장 앞에 차가 섰습니다. 짐을 내리는 소리,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잘 계세요. 일주일 후에 봬요. 일주일.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손을 잡았어요. 반찬 많이 해뒀으니 잘 드시라고,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손녀 서연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10년을 키운 손녀였습니다. 밤새 열 재주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허리 다 망가지면서 키운 아이였죠.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마지막인 것처럼. 재미있게 놀다 와, 우리 서연이. 세 사람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손을 흔들며 웃으며 들어가는 뒷모습.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탑승 전입니다. 잘 계세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잘 다녀와라. 집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막이 온몸을 덮쳤어요. 평소 같으면 손녀가 뛰어다니는 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아들이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제 발소리만 텅텅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이 집. 눈앞이 흐려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 거실 소파는 남편과 함께 가구점을 3군데나 돌아다니며 골랐던 거였어요. 20년도 더 됐죠. 낡아서 가죽이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손으로 쓰다듬으니 남편이 앉아있던 그 자리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식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식탁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샀던 거였어요. 작은 아들이 그 식탁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저는 밤 근무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 아들 옆에 앉아 잠든 모습을 지켜봤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7살이었던 아들이 담요를 덮어준 적도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서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녀 서연이 방 앞에서 멈춰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난감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인형, 레고, 색연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10년 전 이 방에서 갓난아기였던 손녀를 재웠습니다. 밤새 업고 안고 달래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손녀가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배앓이를 하면 밤새 배를 쓸어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부어올랐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만 건강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가 없어질 날을 카운트 다운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목이 메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추억이에요.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들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단지 35억짜리 짐이었을까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떠나야 해.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그들이 나를 버렸어. 이제 나도 떠나야 해.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빨갛게 부은 눈에 처참한 얼굴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의 추억이 있는 이 집. 하지만 이제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집이기도 했어요. 오후 3시 강남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서류 준비는 다 하셨냐고 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등기권리증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물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물어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28억이라고요.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세보다 2억이나 싼 가격이었으니까요. 그 가격이면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자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류가 제 앞으로 밀려왔어요.
매물 등록 계약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하는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억지로 힘을 주어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중개업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처 카페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켰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이었어요. 어르신, 벌써 계약하겠다는 분 나타났어요. 28억 현금 매수. 오늘 오후 2시에 계약 가능하세요? 제 심장이 쿵쾅쾅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까지 딱 4시간 남았습니다. 일어서서 집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걸었어요. 부엌, 거실, 안방, 아들방, 손녀방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모든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에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언제부터 저를 짐으로 생각한 걸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후 2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금 2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잔금은 사흘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가방에 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 팔렸어. 40년을 산 집이. 중개업소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목포로 가서 집을 알아봐야 해. 시간이 없어. 저녁 7시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아파트 입구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가방을 한 손으로 꼭 쥐고 다른 손으로 열쇠를 꺼내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분명 불을 다 끄고 나갔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현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 쪽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나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사돈 윤경숙 씨였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해서 급히 두 손으로 꼭 붙잡았어요. 사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늦은 시간에.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소리를 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산책하고 왔어요. 사돈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돈의 발소리가 거실 바닥에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쿵쿵 뛰는 것 같았어요. 산책을요? 가방까지 들고 산책을 하셨어요? 사돈의 시선이 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계약서. 가방 안에 계약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제 앞 1미터도 안 되는 거리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두 팔로 감싸듯 꼭 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특별히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보러 가신 건 아니고요? 사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돈이 제 핸드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영이한테서 전화 왔다고 자기가 대신 받아들일까 하고요. 아니에요. 제가 받을게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당황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혹시 집에 들렀냐고, 서류 좀 가지러 간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응. 방금 오셨어. 전화를 끊자마자 사돈이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제발.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사돈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행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위험했어. 거의 들킬 뻔했어. 만약 가방을 열어보자고 했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사흘 후면 잔금을 치러야 하고 그 전에 저의 고향 목포에 가서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돈이 또 언제 불쑥 찾아올지 모르고 며느리가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킬 거예요. 11월 4일 아침 핸드폰 진동이 침대 옆 탁자를 흔들었습니다. 화면에 아들 상철이라는 이름이 떴고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동시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 상철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 날씨가 정말 좋다고 어머니도 여기 오시면 좋을 텐데 재미있게 놀다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재미있게 놀아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 손은 핸드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영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손녀 서연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그들은 따뜻한 베트남 햇살 아래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저는 서울의 차가운 아파트에서 그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서울 하늘 아래로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가슴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한데 섞여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다는 연락이었어요. 내려가서 경비실 앞에 놓인 상자를 받아들었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경숙, 사돈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상자를 내려다봤는데 묵직한 무게가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두꺼운 게 들어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가 제일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밑에는 요양원 팜플렛이 서너 장 겹쳐져 있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팜플렛을 하나씩 펼쳐보니 모두 충청도 지역의 저렴한 요양원들이었죠. 그중 하나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월 150만 원, 6인실이라고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밑에서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였어요. 펼쳐보니 사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건강 꼭 챙기세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검진 예약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준비해 계세요. 이번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요. 사돈 윤경숙 올림. 앞으로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눈에 박혔습니다. 누구의 앞으로를 말하는 걸까요? 저의 앞으로? 아니면 그들의 앞으로? 손에 쥔 편지지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계속 압박하고 있구나. 이미 다 계획해놓고 저를 몰아가고 있어. 더 빨리 움직여야 해. 팜플렛들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겨서 던져넣는 순간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귀에 거슬렸어요. 하지만 검진 예약 확인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은행 갈 준비를 했어요. 국민은행 창구에 앉아 새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을 때 직원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용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남 목포라고 대답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고향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니 실감이 났습니다. 새 통장이 제 손에 쥐어졌을 때 그 가벼운 종이 한 장이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존 통장들을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민은행 3억, 신한은행 2억. 남편과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40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한 푼 한 푼이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내일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야. 11월 6일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도착했을 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중개소장과 매수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은행 입금 확인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에 의자에 앉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잔금을 확인하시고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된다는 중개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금 완료 25억 2천만 원. 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1998년에 5억 원을 대출받아 샀던 그 집이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던 그 집이 4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집이 이제 28억이라는 숫자로 바뀌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볼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등기권리증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목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겨우 힘을 주어 도장을 꾹 눌렀어요. 쿵! 그 둔탁한 소리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추억이 그 한 번의 도장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열쇠를 꺼내 매수자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떠나가는 느낌이 생생했어요.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건네주는 순간 손바닥에서 온기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수자가 환하게 웃으며 잘 사용하겠다고 좋은 집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중개업소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지만 제 가슴속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남편과 손잡고 이 동네를 처음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업고 이 길을 수없이 오갔던 기억들, 손녀와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0년을 산 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이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는 꼭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보였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속 그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웠는데. 하지만 사진들은 가져가기로 했어요. 추억까지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 유품을 정리하며 남편이 쓰던 시계를 손목에 차보았습니다. 멈춰있는 초침이 보였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이 시계처럼 제 삶도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곳으로 함께 가요.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목포로 가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자 식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쓰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손끝을 타고 종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짐은 보관센터에 있다. 주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23번지 안전보관센터. 나를 치매로 몰아 월 150만 원짜리 충청도 요양원에 버리려던 계획 다 알고 있었다. 30억 아파트는 내가 팔았다. 평생 모았던 5억 예금도 내가 가져간다. 40년을 키운 아들아, 10년을 키운 손녀야, 15년을 며느리로 모신 최지영아, 너희들이 내 재산만 노렸기에 나는 내 인생을 위해 떠난다. 다시는 날 찾거나 연락하지 마라. 박순례.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번진 글씨를 닦아내고 쪽지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옆집 이영자 통장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이영자가 나타났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이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이영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목포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꼭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어요. 70년을 산 인생에서 진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11월 7일 새벽 눈을 뜨니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서울아. 안녕, 반포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모든 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각 방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거실, 안방, 아들 상철이의 방, 손녀 서연이의 방. 고마웠어. 현관문을 잠그며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새 주인이 오후에 이사 온다고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층수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목포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열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고 기차가 출발하자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제가 75년을 살아온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3시간 넘게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회색빛 풍경이 점점 녹색빛으로 바뀌었고 들판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옛날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현철이 부른 목포는 항구다였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사막도 파도가. 작게 흥얼거리니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목포역에 내리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50년 전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 냄새. 고향 냄새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울보다 훨씬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전원주택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아담한 목조주택이 서 있었고 집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 석양이 수평선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나의 새로운 집이구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났어요. 송진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거실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목포에 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에요. 다음 날 옆집 김정숙 할머니가 인사를 왔을 때 서울 반포에서 왔다고 말하자 놀라워하며 왜 여기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라고요. 김정숙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고 그 따뜻한 손길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바닷가를 걸으며 석양이 바다 위로 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베트남에서 돌아온 아들 김상철과 며느리 최지영, 손녀 서연이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간의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택시를 타고 반포로 향하면서 그들은 아마 피곤하다며 하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텅 빈 집에서 발견하게 될 그 한 장의 쪽지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지, 3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증발해버렸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목포의 석양은 점점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존엄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목포에서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게는 희망의 아침이, 그들에게는 글쎄요, 그들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곧 알게 되겠죠.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요. 11월 8일 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아들 김상철과 며느리 최지영, 손녀 서연이가 캐리어를 끌며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흔적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들이 기지개를 켜며 정말 좋았다고, 오랜만에 제대로 쉬었다고 말했고, 며느리도 다음엔 유럽도 가봐야겠다며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손녀 서연이는 친구들한테 자랑할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확인하며 신이 나 있었어요.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반포로 향했고 차 안에서 며느리가 어머님이 잘 계셨을까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밤 11시가 조금 넘어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고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들 상철이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고 1502호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매일 아침 우유 배달이 오는 현관문 옆 작은 바구니가 사라져 있었고 문 앞 매트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얼거리며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다시 천천히 눌러봤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삐삐삐 며느리 최지영이 다가와 자기가 해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안한 기운이 복도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요. 바로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이영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을 본 이영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보듯 차갑게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아들이 급하게 어머니 혹시 보셨냐고 물었지만 이영자는 팔짱을 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며칠 전에 다른 사람들 이사 오는 거 봤는데 이사 간 거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그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아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손녀 서연이가 울먹이며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자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갑게 쳐다보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복도에 남겨진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그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가 밤늦게까지 근무하던 관리소장을 찾았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1502호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관리소장은 컴퓨터를 켜고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은 팔렸다고 11월 6일에 등기 이전됐고 새 주인이 어제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어머니는 어디로 갔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관리소장은 이사 가셨다는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자기도 모르니 새 주인한테 물어보라고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5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낯선 40대 남자가 나타났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전 주인 아들이라고 말했고 새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아, 이거 말인가요?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건데 가져가실래요? 라며 하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펼쳐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를 치매로 몰아 월 150만 원짜리 충청도 요양원에 버리려던 계획 다 알고 있었다. 30억 아파트는 내가 팔았다. 5억 예금도 내가 가져갔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박순례. 종이를 읽는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읽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손녀 서연이는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복도 한쪽 끝에서 다른 집 사람들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며 쳐다봤지만 세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아파트 로비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을 가려 해도 신용카드는 베트남 여행 때 한도를 다 써버렸고 통장에 남은 현금도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박순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라고요.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고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박순례에게서 온 메시지였고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추석날 밤 10살 서연이가 할머니 요양원 언제 가? 물을 때 너희는 웃으며 대답했잖아.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너희도 경험해봐. 집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갈 곳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나는 75세의 너희한테 그 모든 걸 느꼈어. 이제 똑같이 느껴봐. 박순례. 메시지를 읽는 동안 며느리 최지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아들 김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집이 없어진 세 사람은 24시간 카페를 전전했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며느리가 운영하던 반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 사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소리쳤어요. 여기 그 며느리 사무실 맞냐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장사를 하냐고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매물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며느리는 사무실 안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소문이 번져 있었어요. 반포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조회수 80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로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아들 상철이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부장이 회의실로 불러 차갑게 말했어요. 당분간 출근 정지라고,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아들이 오해라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인터넷에 다 퍼졌고 회사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결국 아들은 일주일 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너희 집 할머니한테 그랬다며,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며 말이에요. 아무도 서연이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선생님도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됐고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뿐이었어요. 며느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아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 원룸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보증금이 없었고 세 사람은 찜질방과 24시간 카페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11월 15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불효자 상철 올림이라고요.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용서? 추석날 밤 너희는 웃으며 대답했잖아.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 박순례. 아들은 핸드폰을 놓고 고개를 떨어뜨렸고 옆에서 며느리가 흐느끼고 있었으며 손녀는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찜질방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끝인가? 아들의 중얼거림이 찜질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전남 목포의 바닷가 전원주택에서는 저 박순례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새로 사귄 이웃 김정숙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반포 아파트를 떠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돈이 보낸 요양원 팜플렛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던 그날, 며느리 방에서 재산분할 계획서를 발견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던 그 순간, 베트남 떠나는 가족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눈물을 억지로 삼켰던 그 아침. 매 순간이 전쟁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25년 5월 목포의 봄은 따뜻했고 바다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건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바다 냄새였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숨죽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제 손으로 가꾼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어요. 서울에서는 손녀 육아에 허리 다 망가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도 저를 배신하지 않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주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바닷가를 걸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옆집 김정숙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편안한 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저보다 3살 어린 72세였고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목포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서울병원에서 30년간 수간호사로 일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이었어요. 보건소에 도착하니 보건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병원이 멀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전마다 보건의와 함께 어르신들 댁을 방문했어요.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80세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10년간 손녀를 키우며 허리와 손목 다 망가뜨렸지만 감사하단 말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건소장님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오신 후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경험이 많으셔서 자기들이 배울 게 많다고요. 75세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보건소에 봉투 하나를 조용히 전했어요. 익명으로 200만 원씩 어려운 어르신들 약값 지원에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8억 중 25억은 은행에 넣어두었어요.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목포에 천사 같은 분이 계신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도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건소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건소장님께 전달했고 그렇게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왜 이름을 숨기셨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돕고 싶었다고 누가 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다른 분들에게도 귀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5월 어느 화창한 날 목포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75세에도 매주 봉사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계신다며 꼭 시상식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시상식 날 목포문화예술회관에 갔는데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목포시장님이 직접 상패를 전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순례 선생님은 75세에도 매주 봉사하시며 어려운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목포의 자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따뜻한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셔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00명 주민들의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채웠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는데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김서연, 손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김서연입니다. 할머니 손녀예요. 매주 편지 쓰지만 답장은 안 오시네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할머니 요양원 언제 가?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 라고 말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따돌려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 마음이 이랬을까 생각해요.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손녀, 서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쓴 편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애는 잘못이 없었죠. 어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5월의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7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언젠가는 진짜로 반성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75세에 시작된 제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 포기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30억 아파트를 팔았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고 서울 생활을 정리했지만 고향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떠나보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당당한 일이라고 이제는 믿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극복하신 경험이나 재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겨내신 이야기 또는 늦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따뜻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